뭔데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뭘 원하는데요? 제가 뭘 더 해드려야 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걸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네요. 이 대화는 결혼 3주 만에 한 여성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68세 황혼의 나이에 다시 인연을 믿어보기로 했던 선택은 생각보다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동반자를 꿈꿨던 한 선택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숙이라고 하고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게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때 받은 보험금과 소형 아파트 덕분에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죠.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집 있고 돈 걱정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끼니 걱정은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있고 병원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합니다. 아침을 먹어도 누가 그릇을 치워주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가 꺼지면 방 안은 금세 적막해져요. 저 혼자 움직이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라도 괜찮다고, 자유롭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롭다는 게 외롭다는 말과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들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제법 자리 잡고 잘 살아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방문이 잦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해요. 전화를 해도 엄마 건강하시죠? 불편한 데 없으시죠? 이 정도로 끝나요. 저도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외롭다고 하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늘 괜찮아, 잘 지내라고만 대답했어요. 근데 그렇게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 어느 날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가 많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며칠 뒤에야 누가 알아챌까? 그런 상상이 자꾸 들었어요. 사실 외로움이란 게 단순히 누가 곁에 없다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 내가 하는 말에 반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도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어도 그 모든 게 혼자를 위한 일이란 게 너무 허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났어요. 반찬이 맛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슬픈 일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식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구나. 뭔가 바꿔야겠구나. 주변에서 재혼한 또래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어요. 누구는 배우자를 만나 여행도 다니고, 누구는 함께 텃밭도 가꾼다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란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부딪혀 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혼자 조용히 끝내고 싶지 않다고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하루를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욕심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흐르니까 차라리 밖으로 나가보자 싶었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관리 보조일이었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생기고 간단한 업무라도 맡으니 하루가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터에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집에서 느끼던 그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분을 알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오래 일하다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분이었는데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업무는 누구보다 꼼꼼했어요. 출근부 정리, 물품 관리, 청소 구역 분담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챙겼죠. 처음 며칠은 그냥 성실한 분이시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무거운 청소 도구함을 옮기려다가 그분이 다가왔어요. 제가 할게요. 허리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구함을 들어주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퇴근 시간이 되니까 그분이 다가오더니 같이 가실래요? 제 우산 크니까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조금 있다 그칠 것 같아요라고 했지만 그분이 그래도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라며 우산을 펼쳐 들었어요. 그렇게 우산을 같이 쓰고 걷는데 그분이 자꾸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는 게 느껴졌어요. 덕분에 저는 비를 안 맞았는데 그분 어깨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걸 보고 제가 어머, 어깨 다 젖으셨네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며 저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그분과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됐습니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심 메뉴 이야기로 이어지고 나중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조금씩 나눴어요.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낸 지 오래됐다고 했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하더라고요라는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난방이 고장나서 일터가 무척 추웠어요. 다들 옷을 껴입고 있었는데 저는 얇은 옷만 입고 와서 덜덜 떨고 있었죠. 그걸 본 그분이 자기 점퍼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이거 입으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제가 아니에요. 추우실 텐데요. 라고 하니까 저는 더워요. 그냥 입고 계세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점퍼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체온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리워했던 게 단순히 대화 상대만이 아니었구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온기,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존재.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퇴근하면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영숙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외롭죠. 특히 저녁 먹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허전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한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용히 싹 텄습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면도 보게 됐어요. 일터에서 공동으로 쓰는 물품 비용이나 간식값을 나눌 때 그분은 항상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누군가 이 정도야 그냥 넘어가줘라고 하면 아니요. 정확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라고 답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정확하긴 한데 좀 빡빡하다는 말이 나왔죠. 저는 처음엔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실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돈 문제로 나중에 감정 상할 바에야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그분이 제게 보여준 다정함이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같이 식당에 갔는데 계산할 때 그분이 제가 김치찌개, 영숙 선생님은 된장찌개 드셨으니까 각자 내는 게 맞죠? 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네, 그럼요라고 답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간 동료가 나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저 양반 좀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끼 사이에 뭐 그렇게 따져요. 하지만 저는 그 동료에게 그래도 명확하잖아.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나아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이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그분이 보여줬던 배려들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우산 씌워주던 일, 점퍼 빌려주던 일, 무거운 짐 들어주던 일. 그런 게 진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오래 일했다는 조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언니, 그분이랑 요즘 가까워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네, 괜찮은 분 같던데요. 왜요? 라고 물으니까
조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그분이랑 몇 년 같이 일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조장의 말을 들어보니 그분은 복지관에서도 비슷했대요. 일은 정확하게 하는데 사람들과 깊게 섞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워진 사람들도 결국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 그랬는지는 딱 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그냥 사람이 좀 차갑다고 할까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확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죠. 저한텐 잘해주시던데요. 조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니,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조심하세요. 며칠 뒤 그분과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살게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각자 내는 게 나아요. 그래야 서로 부담 없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괜찮잖아요라고 했지만 그분은 고집스럽게 각자 계산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을 긋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 확실한 거지. 사실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지만 그분이 제게 보여줬던 따뜻함을 떠올리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분과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주말에 공원을 걷기도 했어요. 그럴 때 그분은 제 걸음에 맞춰주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럴 때만큼은 조장의 말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턱 높아요. 그렇게 잡은 손을 계속 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날 밤 그분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영숙 선생님, 저희 이제 선생님 소리 그만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어때요? 제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이름 부르죠. 영숙 씨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편하게 부를게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변에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조장의 경고,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분의 계산적인 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띄긴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분이 제게 보여준 다정함에 더 무게를 뒀어요. 우산 씌워주고, 점퍼 빌려주고, 손 잡아주던 그 순간들이 진짜였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분과 본격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나눈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그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말해준 거였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로 살면서 만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며칠 뒤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우리 나이에 재혼하려면 감정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각자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건지, 나중에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정해놓고 시작해야 나중에 안 싸워요. 저는 그 말이 차갑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죠. 그분이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영숙 씨 아파트 팔아서 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때요? 제 집이 좀 더 넓거든요. 아파트 판 돈은 영숙 씨가 따로 관리하시고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하죠.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파트를 파는 건 큰 결정이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으니까요. 그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그분이 말했어요. 영숙 씨, 저는 영숙 씨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 돈은 영숙 씨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외로워서 저처럼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은 거구나. 게다가 그분 말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두 집을 따로 유지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함께 살 거면 한 집에서 사는 게 경제적이죠.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용기 내보자. 자식들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그분한테 결심을 전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요.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꺼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괜찮은 분 만났는데 재혼 생각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지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저는 그분에 대해 설명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만났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요. 복지관에서도 오래 일했고 저한테 잘해준다고 했죠. 아들은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재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라며 조심스럽게 반대했습니다. 며칠 뒤 딸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딸의 반응은 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분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혹시 엄마 아파트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분도 연금 받고 사는 사람이고 내 재산은 손대지 말라고 했어라고 하니까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렇게 말만 믿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자식들을 설득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하던 아이들도 제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 조금씩 물러섰어요.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판단하세요. 근데 신중하게 하시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파트를 내놓기로 결심한 날 그분이 함께 부동산에 갔어요. 중개사가 요즘 시세가 괜찮아서 빨리 나갈 겁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고 혼자가 된 뒤에도 9년을 버텨온 곳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영숙 씨, 괜찮아요. 우리 새로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손길에 힘을 얻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을 받는 날도 그분이 함께 나왔어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액이 정확한지 몇 번씩 체크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서 그분이 말했어요. 영숙 씨, 이 돈은 영숙 씨 명의 통장에 넣어두세요. 절대 제 손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분이 생활 원칙을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아침은 각자 챙겨 먹고 저녁은 같이 먹어요. 공과금은 정확히 반반 나누고 병원비나 개인 지출은 각자 부담해요. 청소나 빨래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싸울 일도 없겠다 싶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겠죠. 혼자 살던 9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고 새로운 집 구조에 익숙해지느라 바빴죠. 그분 집은 제가 살던 곳보다 확실히 넓었습니다. 방도 하나 더 있었고 거실도 여유로웠어요. 역시 여기로 오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은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같이 먹조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일찍 먹는 게 편해요. 영숙 씨는 천천히 드세요라고 답했어요. 처음엔 아침형 인간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 그러니까 조금씩 섭섭하더라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 식탁에 앉아서 말없이 드셨어요. 오늘 반찬 어때요? 입에 맞아요? 라고 물어도 괜찮네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식사 중에 오늘 마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처음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치우는 게 맞지 했는데 매번 혼자 설거지를 하다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설거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분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영숙 씨가 요리했으니까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대신 내일은 제가 요리하고 영숙 씨가 설거지 하세요. 그게 공평하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젊을 때 남편이랑 살 땐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했었는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전기세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분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6만 3천 원이니까 1인당 3만 1,500원이에요. 저는 그냥 반올림해서 3만 2천 원씩 내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헷갈리니까요.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요금 전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이건 영숙 씨 거, 이건 제 거 하면서 각자 계산했어요. 같이 먹을 반찬을 사도 이건 둘이 먹으니까 반반이라며 정확히 나눴죠. 처음엔 확실하긴 하네 했는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힘든 건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한두 마디로 끝났습니다. 오늘 복지관 동료가 안부 물어보더라고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군요로 끝이에요.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물으면 저는 바빠요. 혼자 다녀오세요 라고 답했죠. 저녁 먹고 나면 그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텔레비전 보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드라마를 봤는데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고 슬픈 장면이 나와도 혼자 보는 게 너무 허전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우리 주말에 공원이라도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영숙 씨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같이 어디 가자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 안도 신경 쓰였어요. 제 반찬과 그분 반찬이 따로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실수로 그분 김치를 덜어 먹었는데 그날 저녁 그분이 말했어요. 영숙 씨, 제 김치 드셨죠? 다음부턴 구분해서 드세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가지고 그렇게 따질 일인가 싶었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산 씌워주고 점퍼 빌려주고 손 잡아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각자 밥 먹고 각자 설거지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룸메이트인가. 아파트를 팔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얻은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마다 잠들기 전 옆방에서 그분이 자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고 저녁에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도 그냥 그랬어요로 끝이었습니다. 대화라는 게 성립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그분은 약국 가서 약 사드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도 없었고 죽이라도 끓여줄까 하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혼자 물 끓여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혼자 살 때랑 뭐가 다른 거지? 관계를 살려보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분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보고 집안 청소도 더 신경 쓰고 마를 걸 때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죠. 근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희 요즘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이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숙 씨도 적응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적응하라고요? 이게 적응할 문제인가요? 그래도 같이 사는데 얘기 좀 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나누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니까 그분이 차갑게 답했어요. 영숙 씨, 저는 결혼할 때 분명히 했잖아요. 각자 생활하되 불편하지 않게 살자고. 제가 영숙 씨한테 뭘 강요한 적 있나요? 왜 자꾸 저한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대화를 바라는 게 강요인가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는 게 과한 요구인가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며칠 뒤 복지관 조장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전화로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됐다며 들렀다고 했죠. 조장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저는 참았던 게 터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조장이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복지관에서 그분 오래 봤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래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감정이 없어요. 누구한테든 똑같이 차갑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단칼에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가까워진 사람들도 결국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재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이면 그냥 혼자 살지. 조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생각엔 그분도 외로운 건 외로운가 봐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지. 진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조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어때요? 아직 아파트 판 돈은 언니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곳이라도 구하세요. 이렇게 사시다간 언니가 망가져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반대하는 걸 뿌리치고 결혼했는데요. 조장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은 다 뭐였을까? 우산 씌워주고, 점퍼 빌려주고, 손 잡아주던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걸까? 그날 밤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분이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불러 세웠습니다. 저희 얘기 좀 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분이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저희 부부예요, 부부. 근데 남보다 못하게 지내잖아요.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각자 따르고.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답했습니다. 영숙 씨가 원하는 게 뭔데요? 제가 매일 영숙 씨한테 달라붙어서 얘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달라붙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대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엔 그렇게 다정하시더니 이젠 왜 이러세요? 제가 따지듯 말하니까 그분이 차갑게 웃었어요. 영숙 씨,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했어요. 각자 생활하되 서로 불편하지 않게 살자고. 제가 영숙 씨 돈 건드린 적 있어요? 영숙 씨 사생활 간섭한 적 있어요? 저는 약속 다 지켰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한테 결혼이란 그냥 계약이었던 거예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각자 알아서 돈은 정확하게. 그게 다였던 겁니다. 제가 원했던 동반자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고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 옆에 누워있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은 그냥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혼 3주째,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생활비를 나누는 문제는 참을 수 있어도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상태는 버틸 수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고, 저녁에 밥 먹어도 말 한마디 없고, 밤에 잠들 때도 각자 방에서 문 닫고 자는 이 생활이 정말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적인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분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요? 저 나가야 하는데요.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뭔데요? 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같이 사는 건지 따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도 없고 저는 이렇게 살려고 재혼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영숙 씨는 뭘 원하는데요? 제가 뭘 더 해드려야 해요? 저는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고, 주말에 산책도 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분이 차갑게 웃었어요. 영숙 씨,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걸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네요. 근데 지금 와서 바꿀 순 없어요.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신 거예요? 혼자 사시면 되잖아요. 저도 외롭긴 하니까요. 집에 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 생활 방식을 바꿀 순 없어요. 영숙 씨가 적응하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적응하라고요? 제가 뭘 적응해요? 투명 인간처럼 살라고요? 말도 걸지 말고 존재감도 지우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요? 그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영숙 씨,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요? 저는 영숙 씨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돈도 정확히 나눴고 간섭도 안 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요.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부부가 뭔지, 결혼이 뭔지. 당신한텐 저는 그냥 집세 반반 내는 룸메이트일 뿐이에요. 아니, 룸메이트보다 못하네요. 룸메이트는 그래도 인사는 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영숙 씨한테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싫으면 나가세요. 그 말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함, 우산 씌워주고 점퍼 빌려주던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누군가와 진짜 관계를 맺을 능력은 없는 사람. 그래서 형식적으로 누군가를 집에 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제 외로움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요. 3주 동안 참고 견뎌봤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나아질 리가 없었죠. 그분은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적응 못하는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들어왔지만
제 흔적은 이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냉장고에도 거실에도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처럼 살았던 3주였어요. 짐을 다 쌌을 때 그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갑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영숙 씨 선택이니까요. 아파트 판 돈은 영숙 씨가 가지고 계시니까 괜찮겠네요.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떠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붙잡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답했어요. 외롭죠. 근데 이게 제 방식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온 저는 갈 곳이 막막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어렵고 이미 관계도 서먹해져 있었어요. 엄마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죠. 저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결국 구한 곳은 습기 찬 반지하 방이었어요. 월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짐을 풀며 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외로움을 두려워했는지 되짚어 봤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도요. 아파트를 팔아 지켜낸 줄 알았던 노후는 오히려 흔들렸고 믿었던 관계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3주 만에 끝난 결혼. 9년을 혼자 버텨온 집을 팔고 얻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밤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지기만 하진 않았어요. 다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붙잡기 위해였어요. 출근 시간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최소한의 생활 리듬부터 회복하려 했습니다. 외로움이 만든 선택이 비극이 되었지만 저는 그 비극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반지하 방은 좁고 어둡지만 적어도 여기선 제가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의견을 말하고 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왜 외로움이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황혼의 인연은 사랑일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노후의 삶을 더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 앞에서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